저 301페이지입니다. 301쪽 301페이지. 개발 관리 부동산 이용 안 나올 때도 있고 한 문제 슬쩍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여기서 약 한 두 문제 나오고 두 문제. 관리에서 거의 매년 한 문제. 마케팅에서도 한 문제 출제한다. 부동산 이용, 개발, 관리, 마케팅. 여기서 뭐 그냥 간단한 개념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고. 302페이지. 자, 302페이지. 메뉴에 토지 이용 집약도란 말 있죠. 집약도. 집약. 이 토지 위에 얼마만큼 노동과 자본이 집약되어 있느냐? 저층보다는 고층이 집약도가 당연히 높겠지. 토지 1000제곱미터에 만약에 1000억을 노동 자본, 돈을 투입해서 건축을 했다면 요거 제곱미터당 1억이겠지, 1억. 집약도가 1억입니다. 이렇게 부르면 되지. 근데 2000억이 투입됐다면 단위당 2억 집약도입니다. 이 집약도가 훨씬 높죠. 그죠? 높다. 이걸 집약도로 한다. 집약도. 노동과 자본의 집약도. 물론 뭐 노동이 500억 바이라면 반으로 노동 집약도, 자본 집약도, 노동 집약도, 자본 집약도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 문제는 이 집약도를 우리 시험 나올 때 서술로 나오면 토지 단위당 1억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분모, 분자 이걸 우리 서술형으로 출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단위당 또는 대한, 뭐 대비 이렇게 해서 매년 시험 출제하는데 뒤에 나오는 말이 대한의 아들, 대비의 아들, 생모 한 단위당 분자. 그래서 이 용어 나오면 앞에 나온 말이 분모이고 뒷말이 분자다 하는 그 확인만 잘 하시면 돼요. 시험 잘 나옵니다. 대한의 아들, 대비의 아들, 이 말 뒤에 나오는 것이 분자입니다, 분자. 앞에 나오는 게 분모이고, 누구나 다 생모가 하나 다 있대 있죠. 우리 모두 다 나를 태어나게 만드는 생모가 하나 다 있습니다. 한 단위당 자녀 몇 명 산출했는가 하듯이. 그래서 그 위에 첫 줄에 보니까, 토지 이용에 있어서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크기, 단위 면적당 하는 말 있죠. 단위 면적당, 단위당 하면 앞에가 분모고 뒤가 분자인 노동과 자본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이 순서 뒤집으면 틀리죠. 모자 뒤집어 쓰면 날아간다 이지. 선, 부모, 후, 자녀 이렇게 순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집약적 토지 이용해서 2번에 보면 집약 한 개에 투입되는 한개 비용과 한개 수익이 같은 점까지 투입되는 것이 이윤극대이고 가장 좋은 점이다. 상한선 이렇게 부르죠. 상한선. 자, 우리 수요곡선, 공급곡선 경제론 할 때 많이 했습니다. 결국 해봐야 그림이 세계 속에 다 잡히니까 당연히 그대로 인정한 건데요. 우리 예를 들어서 첫 집 살 때, 두 번째 집 살 때, 세 번째 집 살 때 언제 기분이 제일 좋다? 첫 집 살 때 만약에 한계형이 100이라면 두 번째 집 살 때 70이고 세 번째 집 살 때 50이다. 첫 집 살 때 기분이 제일 좋죠.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할 때. 그래서 한계형 체감 법칙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계형 체감 법칙.
내가 처음 10억 벌 때, 그 다음에 추가 10억 벌 때, 그 다음에 추가 10억 벌 때, 첫 10억 벌 때가 기분이 제일 좋잖아요. 똑같은 돈이라도. 제일 기분이 좋지. 한계형 체감.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이 의미하는 바가 개념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중요한 게. 이런 주택을 사거나 돈을 벌거나 또는 첫 번째 애인, 두 번째 애인, 세 번째 애인 이렇게 효용, 만족도로 측정하는 곳에는 이게 한계형 체감 법칙이 성립한다고. 이게 한계라 말은 추가 효용, 체감 법칙 이렇게 성립합니다. 농산물일 때는 한계 수학 체감 법칙이 생기고 공장일 때는 한계 생산성 체감 법칙이 되고 3차 상업 서비스 임대 수익은 한계 수익 체감 법칙이 성립하고 곳곳이 다 똑같아요. 그 수요 곡선이 의미하는 개념 곳곳에 중요한데 다 씁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계 수익 체감 법칙 이렇게 해놨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비용은 이게 공급은 원가 비용 아닙니까? 공급 원가 비용. 한계 비용은 체정한다. 자, 우리가 1시간 공부하고 2시간 연속 공부해보면 비용이 부담이 훨씬 되고 3시간 연속 강의를 해보면 엄청 부담되겠죠. 마찬가지로 첫 집 살 때 내가 이자를 2% 빌리는데 추가 집 동시 살 때는 5% 빌리고 추가 집 살 때는 사채시장 가서 29% 빌렸는데 한계 비용 체정 법칙. 어디라도 기본 원칙은 이렇게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방 했던 것은 투자론이고 경영학이고 수익선 우리 이 가격을 가지고 구분할 때는 경제론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론, 투자론, 복합 개념으로 이 속에 또 다 묻혀 있어요, 실제. 그래서 제가 이 X파일이라고 하는 이 속에 중요한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 똑같아요. 다 같아. 자, 그래서 투입되는 한계 비용은 공곡선 아이가. 한계 수익, 수요 곡선이죠. 같아지는 점, 요게 가장 좋다. 그래서 두 번째 집 살 때 만약에 내가 동시에 한 채 사느냐, 두 채 사느냐, 세 채 사느냐 할 때는 세 채 사버리면 한계 비용이 크고 한계 수익이 적기 때문에 손해예요, 손해. 줄이자. 한 채 사니까 한계 수익이 많고 한계 비용이 적으니까 초과 이윤이 존재합니다. 꼭 추가 한 채 더 사자. 두 채를 사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최적 투자점 이렇게 되고 그때는 당연히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수요 곡선을 또 추가 의미 보면 이 사는 사람은 밸류 가치를 보고 사는 거고 파는 사람은 원래 사가지 공급자는 파는 사람 아이가 파는 사람은 요 시장 가격 요걸 보고 팔았는데 자기가 사는 원가는 얼마냐? 이게 코스트예요, 코스트. 자기가 2억 주고 샀는데 3억 받고 팔았다. 사는 사람은 4억 가치가 있으니까 샀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요, 기본적으로 다. 기본적으로 어디서라도 전 산업에서도 돈 버는 데도 그렇고 소비하는 데도 그렇고 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 사는 사람 보면 자기가 이거 전부 다 이만한 가치가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 요만한 돈만 프라이스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요게 사는 사람 남는 거죠. 잉여라고 한다. 잉여. 파는 사람은 자기는 원가가 여기 총원가 코스트 이만큼 2억 들었는데 3억 받고 팔기 때문에 여기 1억이 남는 거예요. 잉여라고 한다. 소비자. 요거는 공급자 잉여. 요거는 수요자 잉여. 이렇게 돼 있다고. 부동산도 그렇고 소비하는 데도 마찬가지. 빵 소유마가 빵을 원가 2,000원 들여가지고 3,000원에 팔았습니다. 사 먹는 사람은 4,000원의 가치가 있으니까 사 먹겠지. 원리는 다 같아. 자, 여기 이 필기가 자꾸 이 글이 깔끔하게 못 적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 다시 한번 길어볼게요. 자, 우리 경제론에서는 수익선은 뭐다? 가격이죠. 수평선은 수량, 원점이다 이랬죠. 자, 여기 수요고, 수요.
왜 공급이다 이렇게 했죠. 공급. 자, 공급은 원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공급 원가 원래 한 단위 비용, 두 단위 비용 쭉 이렇게 해서 이게 전부 다 총 비용이라고. 총 비용이다 이 말은 자기가 들어가는 원가라 이 말이지. 원가. 근데 요걸 시장에 받고 팔았거든. 프라이스. 요걸 우리 시장 가격에 늘어서했죠. 시장 가격. 경제론에서도 이 돈 받고. 요거는 자기가 들어가는 원가라. 공급 원가. 원가는 2억인데 판 거는 3억 받고 팔아야 되겠지. 3억 받고. 그럼 여기 당연히 자기가 남는 거죠. 공급자 잉여다 이렇게 부르고. 수요자는 만약에 이게 한 단위만 있다면 이만큼 돈을 줄 수 있고 두 단위 있으면 요만큼 이렇게 돈을 다 계산해 줄 수 있는데 이 돈만 주고 이만한 양을 샀기 때문에 자기가 얻는 총 만족도는 이만큼인데 돈은 요만큼밖에 안 줬거든요. 시장에서 시가 주고 샀잖아요. 그래서 요게 수요자 잉여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돼야 되지. 그래서 요게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사고 팔고 경제 행위를 하면 이러한 각각 남는 게 있습니다. 우리 거래한다는 것은 서로 남는 게 있죠. 서로 남는 게 있지. 요게 이제 이걸 전부 다 합치면 사회 전체를 다 합치면 사회 전체 후생이라 하고 개개 공급자 개개한테 따질 때는 요게 공급자 잉여, 요거는 소비자 잉여다, 수요자 잉여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부릅니다. 곳곳에 그런 말이 묻혀 있습니다. 이 책 속에 여기저기서 막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으니까 사람 헷갈리지. 결국 해보면 이 속에 다 들어오더라 해서. 자, 우리 이제 123층 빌딩이 있습니다. 123층 아시죠? 그죠? 123층. 왜 123층을 건축했을까? 113층 할 수도 있고 133층을 건축할 수 있는데 113층 하면 한 개 수익이 한 개 비용보다 크니까 아직 층수 높이자 이래 되는 거죠. 근데 133층 높이 보니까 한 개 비용이 한 개 수익보다 적으면 이게 너무 올라갔다 야. 낮춰라. 그래서 이게 한 개 층수, 같아, 최적 층수 이렇게 선택합니다. 기본적 투자는 다 저렇죠. 어디라도. 그래서 이윤극대다. 이게 제일 좋은 것이 이윤극대. 전부 다 먹었다. 이윤극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상한선. 그 다음 점대 조방적 토지 이용해서 조방 한계. 최적 조건 하에서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익. 이걸 다른 말로 쓰면 손익분기점. 즉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은 점이라.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은. 총비용이 100인데 총수익도 100이면 손익분기점 아닙니까? 그 말을 이렇게 말을 표현했기 때문에 말 표현이 약간 우리 시험 기출문제입니다만은 약간 어렵죠. 손익분기점 이보다 나쁘면 안 된다. 하한선이라 한다. 하한선. 자, 그걸 이제 그림 그리면 체증하다가 체감. 이게 이제 수익이라 수익. 총수익이다. 그 다음에 총수익 거울 속에 이게 총비용이 나타난다. 비용, 전체 총비용, 전체 비용이 나타난다. 이게 경제학에서 미래 이미지. 거울 속에 수익이 거울 속에 보니까 비용이 보이고 비용이 거울 속에 서니까 수익이 보인다. 이게 미래 이미지래. 미래 이미지. 원래 이것도 가운데 이렇게 거울이 있습니다. 알 필요 없지만. 자, 요 놈은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은 점이죠. 이게 손익분기점이라. 우리 손익분기점에서 우리 계산형도 다 시험 나왔습니다. 손익분기점. 일로 가면 손실이고 비용이 수익보다 크니까. 이쪽 가면 수익이 비용보다 크니까 이익이고 손익이 분기되는 점이다. 그죠? 여기 가면 손해죠. 손익이 분기되는 점이다. 이걸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부르지.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은 이 그래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그리면 한 개 수익과 한 개 비용은 이 그래프로 그리면 되고. 그런데 이거는 비경제적이니까 X 빼내버리고 손해보려고 장사했나?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 이 안에서 여기 경제영역 요걸 가지고 분석하는데 여기서 제일 좋은 점은 어딜까? 여길까? 저길까? 안 그러면 여길까? 요 차이가 제일 큰 그게
2기 제일 큰데 이윤극대 되는데 눈으로 보니까 여기가 여기 제일 크니까 여기 좀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은 데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면 이렇게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여기 접선 기울기가 똑같은 이 접선 기울기가 바로 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율입니다. 요 놈을 편하게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거래요. 이거. 접선의 기울기. 여기 보시면 아직 여기 이렇게 요 접선의 기울기보다는 이게 더 기울기가 더 커요. 요로 넘어가면 이게 더 쑥그리고 이거는 더 커지고 비용이 커지고 이쪽 오버돼 버리고 딱 제일 큰 이게 이윤극대가 만나는 점 이렇게 돼. 자 그림은 몰라도 됩니다만은 일단 아시는 분은 그림 이미지로 그냥 심어두는 게 훨씬 편하고. 요걸 한계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수익이 점점 감소하는 이 접선 기울기가 커져 여기는. 갈수록 접선 기울기가 점점 기울기가 커지잖아요. 기울기 아시죠?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 이게 기울기니까 기울기. 요거는 보니까 기울기가 적다가 갈수록 기울기가 커지죠. 갈수록 기울기 큰다 이 말은 갈수록 한계 비용이 커진다 이 말이지. 한계 수익은 갈수록 기울기가 적어집니다. 갈수록 기울기가 점점점 적어지지. 요걸 이렇게 그래서 만나는 점, 균형점 찾을 수가 있다. 별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전체로 보면 이런 개념으로 다 돼 있다. 만사가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입지, 잉여. 자, 입지, 잉여. 같은 업종이라도 입지 조건 밑에다가 위치. 부동산 조건은 위치가 생명입니다. 입지 조건, 입지 위치. 위치가 양호한 경우에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입지 잉여. 잉여란 말은 뭐 남는 거죠. 플러스 뭐 남는 거겠지. 입지 잉여를 한다. 입지 잉여가 클수록 입지 경쟁은 치열해진다. 그 당연한 얘기지. 많이 남는 곳에 너도 나도 치열하게 입지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도심 가운데하고 외곽 밖으로 나갈수록 외곽에 갈수록 주로 이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지대곡선 이렇게 하고도 많이 그려봤습니다. 지대, 토지, 임대료. 외곽 갈수록 지대가 싸죠. 도심에 들어올수록 지대가 높고 제일 좋은 곳을 입지 잉여가 100이다. 100으로 놓고 이걸 빵 0으로 놓고 이걸 한계 입지래요. 한계 입지. 한계 입지 벗어나면 입지 잉여가 마이너스고 한계 입지 안에 들어오면 한계 범주 내에 들어오면 플러스다. 이 플러스도 도심에 갈수록 입지 잉여가 점점 커져버리죠. 그러면 이 지대는 입지 잉여는 상업, 공업, 농업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지, 그제? 처음부터 다르지. 하나의 과거에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렸었는데 상, 주, 공, 농 평균적으로 전 세계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도심 제일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여기는 공업지역이고 여기는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공업지역이고 여기는 농업지역이고 자, 요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 그러면 제일 좋은 거 요걸 연결하면 바로 여기서 다 보면 볼록하게 생겼다. 이렇게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죠. 그죠? 나는 그걸 똑같은 놈들이. 이거는 다 수요곡선입니다. 수요곡선. 수요곡선이 아까 우하양 했죠. 우하양. 수요곡선. 그래서 마지막에 그 동그라미 3번 보시면 3번. 한계 입지. 입지 잉여는 입지 조건 위치가 나쁠수록 마이너스. 한계 입지 벗어나면 마이너스지. 여 밖에 가서 장사해라, 상가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손해보지. 마이너스나 0이 되고 입지 위치 조건이 좋을수록 플러스나 100이 된다. 제일 좋은 것이 100. 이때 입지 잉여는 0이 되는 위치를 한계 입지라 한다. 요게 한계 입지라. 입지 잉여가 0이 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가운데 뭐가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다? 0이 있지, 0이 있지, 0이. 늘상 한 소리 아닙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빵. 이 셋 중에 하나 선택 문제다. 자, Q. 다음 토지 이용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아니한 것은 X 찍어라. 3. 동일한 산업 경영이라도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익을 낳는데 이를 입지 잉여라 한다. 입지 조건이 이용의 집약도가 같은 경우라면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입지 잉여가 발생한다. 어디가 틀렸죠? 모든 틀렸지, 모든. 우리 학교론에서 모든, 언제나, 항상, 늘, 단지만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그 문장이 거의 틀립니다. 사회과에서 쓸 수 없는 용어죠. 나는 평생 당신에게 복종하겠다. 계약을 썼대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모든 재산을 당신한테 다 바치고 살겠다. 평생 번 거. 유효다, 무효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 개인 간에도 있을 수가 없는데, 예? 그런 게 없죠, 그죠? 없지. 때로는 아버지한테 또 따질 때는 따지야 되는데, 그렇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넘기시고. 넘기시고, 이제 4번, 저 집값 구배, 저는 시험 안 나온다. X. 자, 4. 도시 스프롤 현상. 도시 스프롤. 이 스프롤, 영어로 공부해요, 영어로. 스프롤. 깨구리 뛰는 모습이 스프롤, 스프롤 이렇게 뛴답니다. 깨구리가 스프롤, 스프롤. 깨구리하고 축구하고 어디로 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럭비공처럼. 그래서 그게 스프롤이에요, 스프롤. 미국에서 나왔을 때 뉴욕. 자본가가 깨구리인데 저 공지를 남기고 요 땅이 저가입니다. 요 사가지고 개발해서 팔고 저쪽에 또 저가 사가지고 개발해서 팔고 이게 이제 스프롤이에요, 스프롤. 자, 깨구리가 도시 중심에 주로 있습니까? 외곽에 있습니까? 도시 외곽에 있죠, 외곽에. 외곽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 이게 이제 스프롤 현상이에요, 스프롤 현상. 그러면 이 계획적으로 개발된 게 아니죠? 무계획적으로. 난개발이 돼요, 난개발. 스프롤을 굳이 우리말로 쓴다면 난개발. 스프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시험 잘 나와요. 난개발이 되면 표준지가보다 싸겠지, 이게. 그지? 계획적 개발이 아니니까. 우리 지금 이제 계획적 개발하자고 국토계획, 이용 뭐 이런 게 있죠. 국계법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오른쪽에 유형 보면, 스타일 유형을 보면 1. 저밀도 연쇄 개발 현상. 요건 아메리카 미국 스타일, 미국의 땅 넓은 미국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고밀도 연쇄 개발. 밀도가 아주 높아요. 이거 우리나라, 코리아 스타일입니다. 달동네 있죠, 달동네. 그 다음에 비지적 개발이다. 비지, 이 3번이 이제 1번하고 똑같아. 비지, 이 B자가 무슨 B자입니까, 이게? 날비, 비행기 B자죠. 이게 깨구리 뛰는 모습이, 깨구리가 이게 비지한테, 비지. 응? 깨구리 뛰는 모습이라, 비지. 그 밖의 현상, 간선도로에 따라서 스포를 이 간선도로, 이게, 일본, 저편 스타일인데, 일본 스타일. 일본의 신간선, 철도 주변에 지금 마음대로 막 이렇게 무지하게 개발되어 있는 이런 걸 보고, 간선도로에 따라서 스포롤이 나타났다.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요, 요즘 우리 한국은 이런 비지적, 이런 옛날 미국에서 태어난 이런 철도 옆에 이런 것보다도, 이게 철도 옆에 이것도 옛날에 뭐 부산에 가면 점포동 그 철도 많이 옆에 옛날에 봐서 지금 전기가 좀 많이 돼 있지만 철도 옆에 막 살죠. 기차가 휙 지나고 지금도 뭐 일부 나라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땅이 좁고 아파트가 위로 올라갑니까? 옆으로 위로 올라가죠, 위로. 그것은 이제 스카이라인, 이 공중권에 대한 스포를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옛날 스타일보다도 우리는 저 고밀도 연쇄 개발, 이게 문제가 되죠. 고밀도. 여기 고층 빌딩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으면 곤란하잖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거니까.
그래서 스카라인 책정이라든지 또 이런 저층, 이건 미리 최저, 최고, 그죠? 이런 저층을 제가 공중 스포럴 현상, 이걸 막고자 하는 게 우리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자, 저 밑에 Q. 도시, 시티, up은 스프롤 현상을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주로 도시 중심부의 오래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OX. X죠. 깨구리는 주로 어디에 있다? 도시 외곽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래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도시 개발을 많이 하고 나면 먼 미래에 되면 사실은 도심 내부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앞으로. 지금 우리 뭐 부산 정도도 보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대요. 언론에 나오기도 하고 영국 같은 데도 옛날 아파트는 처음 아파트는 새 아파트 때는 고속정이 살다가 이 사람 빠져나오고 지금 이게 슬럼화 되니까 저속정이 사는 슬럼 아파트로 바뀌잖아요. 이러면 또 이게 지 맘대로 올라가고 높이 되면 이게 이제 도심 속에 스포 현상이 심각해지는 거죠. 갈수록. 그지? 갈수록. 그렇게 슬쩍 또 혼자 출제를 바꿀 가능성이 있죠. 자, 그 다음 넘기시가지고 우측에 307페이지 직주 분리. 직장하고 주거하고 분리됐다. 이 말이지. 직주 분리. 그 용만 알면 돼, 용만. 그 밑에 뭐 원인, 결과 이런 필요 없어요. 시험 안 나옵니다. 옛날 단순 한계할 때 나오는 스타일이고 지금은 필요 없다. 직주 분리, 상주 분리. 자, 아래 직주 접근. 도심이 옛날에 지대가 비쌉니다. 지대가 이렇게 비싸죠. 외곽이 쌉니다. 그래서 도심에는 직장, 상가가 있고 상가, 외곽에 주거를 옮기자 하는 우리 뭐 1차, 2차, 3차 서울 외곽지에 신도시 생기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외곽으로 주택이 많이 옮겼습니다. 옮기니까 이 지대곡선이 이렇게 돼가 외곽 땅값이나 도심 땅값이나 비싸게 돼버리지 이렇게. 그러니까 야 이게 이제 도심 쪽에 오히려 여기다가 직주 접근 1, 2, 3, 4, 5, 6층은 여기는 상가고 아래층은 상가고 위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걸 들어가지고 이제 직주 접근 현상이 나타나 버려요. 멀리 출퇴근하다가 이 출퇴근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직주 접근, 직장과 주거가 접근. 여기는 원래 직주 분리했다가 이제 직주 접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죠. 그 뜻만 아시면 된다. 그다음 넘기시가 부동산 개발. 자, 310페이지 부동산 개발 주체. 자, 부동산 개발 주체. 주체가 나오면 그분 모시고 오시면 되죠. 주체. 투자자. 자, 민간이 투자하면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까? 형평성, 공평성으로 투자해야 됩니까? 효율적으로. 이 경제적 효율성, 이윤극대 그런 개념들이 여기 다 들어가요. 효율성. 민간이 개발할 때는 효율성. 보통자 사적 주체 개발할 때 사적 주체 개발할 때. 정부가 투자할 때는 공평하게 해야 됩니까?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까? 공평성이 그래요. 효율성은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 있고 비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가슴으로 공평하게. 공평성, 평등성, 형평성 이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공적 주체 개발할 때. 그렇지만 전국토는 개발과 보전, 보전과 개발, 전국토를 개발할 때, 보존할 때는 당연히 이 두 개 조화롭게 해야 되죠. 조화롭게.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갖춰가지고 그걸 보고 뭐라 했습니까, 옛날에?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 생각납니까? 먼 옛날이라서 다 잊어버리지. 어제 한 것도 지금 잃어버렸는데. 이걸 뭐라 했다? 민간 합동 부동산 개발.
비능률적으로 해야 됩니까? 능률적으로 해야 됩니까? 능률적으로. 그때 우리 처음 할 때 능률적이다 이렇게 했죠.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이랬잖아요. 정의 자체가 그랬지. 그 능률한 속에는 바로 머리와 가슴이 조화로운 상태, 이걸 능률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3섹터 민간 합동 사적 주체와 공적 주체 합동 개발. 결국에는 실제 민간 합동 개발을 외관상 행시상 당장 민간 합동 개발 안 했더라도 전국토는 그렇게 돼야 되죠. 조화롭게. 그래서 우리가 주체는 요걸 여기에 부동산은 토지가 자연의 선물입니까? 신의 선물입니까? 기독교 다니시면 죄송합니다만 자연의 선물을 하죠. 자연의 선물. 우리 시험은 자연의 선물을 하니까 네이처. 자연의 선물. 그럼 자연의 선물은 네 거다 내 거다 우리 모두 다 거다? 우리 모두 다 거인 공공재 특성이죠. 공익추구 우리 모두 다 것이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은 제1섹터가 공주주체라 공주주체. 제2섹터가 사적주체. 그래서 우리 공주회사 시험도 2차 세 과목이 다 공법이잖아요. 공법을 많이 배우지. 그 다음에 사법, 대표로 민법 이렇게 하나 배우고 학교로는 전체적인 개념, 경영경제 이 문제를 학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3세트다 이렇게 부르죠. 1, 2, 3 이렇게 합니다. 1, 2, 3. 그래서 그게 또 시험 종종 잘 나옵니다. 별건 아닌데. 자, 1번 보니까 공적 주체. 제1섹터가 공적 주체예요. 공적 주체. 공적 주체는 건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각종 공사. 아까 LH, HF도 공사입니까? 공평성이 제일 중요한 이념이죠. 그 다음에 2번 제2섹터는 사적 민간 주체, 토지 소유자인 개인, 조합, 법인, 기업 등등. 그 다음에 제3섹터는 민간 합동,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 사업하는 주체. 그것도 일단 별표 드시고 쉬운 건데 시험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 아래 부동산 개발 과정, 그것도 별표. 자, 이 지역에다가 랜드마크로 하나, 대형 복합 쇼핑몰을 하나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건 머리에서 아이디어가 나야 되지, 아이디어가 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야, 그거 해가 돈 되겠냐? 예비적 분석, 즉 수익성이 있겠냐? 개발 과정에 돈이 엄청 드는데 현금 수입이 현금 지출보다 커야 되지. 아무리 수익성이 있더라도 현금 지출이 많아보면 흑자 부도나쁘잖아요. 수지를 맞출 수 있겠냐? 이런 계략적으로 분석하는 해보고 된다. 그러면 이제 부지 확보, 땅 찾아라. 또는 땅이 있으면 그게 그 땅에다가 이런 아이디어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부지 찾아라. 부지 확보.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가능성. 이건 이제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인데, 우리 투자론에서 공부했듯이 NPV, Net Present Value,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 이렇게 되면 초과 이윤이 생기는 거죠. 돈 된다. 하자. 이렇게 판정을 내릴 때. 실행 가능성. 실행하면 돈 돼. 땅이 있어야 실행하는 거죠. 순서가 안 외우시더라도 기본 논리적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하자. 그러면 이제 금융, 저 돈이 막대하게 2조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전도달 PF로 할 것이냐? 또는 미리 선분양해가 할 것이냐?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그래서 금융, 선분양하게 되면 돈 받아가면서 중도금 자금 받아가면서 하면 되니까 실제 돈은 큰 돈은 안 들어가겠죠. 선분양. 근데 후분양하게 되면 이거 미리 돈이 있어야 되니까 PF를 이렇게 가지고 돈 받아가면서 하자 이럴 수도 있고. 기타 금융수단이 있습니다. 그죠? 금융. 그 다음에 이제 건설, 물리적 형태, 건설.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자, 마케팅은
경쟁이 있다 오케이 하고 나면 미리 마케팅 하기 시작해야지. 끝까지 해야지. 끝까지. 임대, 분양 끝까지 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1차, 2차, 3차 뭐 분양까지 이렇게 가. 마케팅. 이 순수를 묻는 게 순수를 우리 순수를 묻는 게 시험 2번 나왔어요. 지문 속에 슬쩍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요. 그 첫 번째 보니까 구상 단계. 구상이 아이디어를 구상이라 하죠. 구상. 머릿속에 생각을 구하는 단계. 구상. 이게 아이디어 구상 단계. 그다음에 그 밑에 전 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다. 실행하기 전 앞서가지고 그 예비적 분석이래. 예비적. 예비 분석을 먼저 합니까? 실행 분석을 먼저 합니까? 당연히 계략적으로 예비적으로 먼저 하죠. 그렇죠? 대충 해보고 돈 되겠다 야.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최종 실행 분석을 하는 거죠. 그거 당연하지. 땅이 있고 나서 구체적 실행 분석합니까? 땅 없는 데서 합니까? 당연히 땅이 있어야 그 땅에 건축했을 때 이렇게 나야죠. 부동산은 위치가 워낙 중요한데 특히나. 그 다음에 부지 구입 단계. 있는 땅이라면 저 땅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에서 마지막 3에 보면 3. 타당성은 법적, 경제적, 기술적, 법경기. 우리가 복합 개념 경제성 분석을 해야 됩니다. 복합 개념, 복합적으로 행해지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법이죠. 법경기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당연 경제다약하는 이게 또 시험 벌써 몇 번 나왔습니다. 일단 가치가 있어야 되네. 가치가 있어야 되죠. 무엇이라도 가치가 있어야죠. 머리는 이윤극대 가치, 가슴은 공평한 가치, 그 다음에 능률성은 그 조화의 가치 이런 게 있어야죠. 그래서 가치가 있어야 되니까 그 가치란 것은 경제 분석에서 구합니다. 가치. 그 다음에 가치가 있다. 오케이 되고 나면 자금 조달 문제, 자금 계획, 금융 단계이고 선분양, 후분양, 다음 페이지 그러면 이제 물리적 공간 건설 이때 건축법이 많이 쓰이겠죠. 여기서는 건축법, 뭐 주택법, 뭐 기타. 그 다음에 마케팅 단계. 마케팅. 자리 1번. 개발된 공간을 매각하거나 임대해야 합니다. 임대 활동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이루어진다. 여기 뭐 들어오니까 앞으로 임대 분양 발사랑 미리 스탠바이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2번. 이를 위해서 고객을 발견해야 되는데 고객 발견 마케팅. 특히 중요 정박 임차자 사전에 확보해야 된다. 자, 중요 정박 임차자 이게 뭐냐? 정박이 영어로 쓰면 앵커죠. 앵커. 9시 뉴스 앵커 이렇게 하듯이 앵커입니다. 정박. 이 건물에 1층에는 뭐 병원 1층에다가 뭘 넣으면 좋겠느냐? 뭐 약국을 놓겠다. 뭐 마트를 놓겠다. 뭐 은행을 놓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정박. 이거 중요 임차자. 중요 임차자는 임차료를 좀 낮게 받고 그다음에 군소 임차자. 군소 임차는 임대를 좀 높게 받습니다. 중요 임차자가 잘 들어오면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임대를 또 더 높게 받고 이렇게. 군소 임차자, 중요 임차자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임차인 간의 과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임차인 혼합이 중요합니다. 내가 조그만 건물 지어놓고 전부 다 공중회사 사무실한테 쫙 임대하면 안 되겠죠. 혼합 균형을 맞춰줘야지. 자, 금방 했던 이거 그런 간단한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지. 다른 건 시험 안 나오면 돼. 자, 넘기시가. 부동산 개발의 위험, 이도 별표. 위험 나오는 곳은 다 별표입니다. 학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리스크가 제일 중요하죠. 캐시플로우, 돈의 거울은 바로, 또 돈의 그림자는 당연 리스크, 위험. 뜨거운 감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그 돈을 취해야 되지.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 취하면 큰일 나죠. 응? 자, 오른쪽에 보니까 법률적 위험. 저 땅이 법적으로 아직 확정 안 된 상태 사면 불안하죠. 우리 국계부에서도 공부에서도 많은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확정된 땅을 취득하면 법적 위험은 낮지만 먹을 게 적지. 그래서 법적으로 확정된 걸 사면 위험은 낮습니다. 그 대신에 먹을 게 적대. 법적 위험이 아직 저게 어떤 직이 될지 모르겠다. 저 대로 바뀔 것 같아. 농지가 지금 대로 바뀔 것 같아. 도로 확정된대 등 그렇게 될 것 같아 하면 아직 모르잖아, 그죠? 근데 그걸 잘 사면 또 대박 될 수도 있고 또 좀 날릴 수도 있고 이렇겠지. 이건 고거겠지, 고거. 요렇게는 저이고. 하여튼 위험 낮으려면 법적으로 확정된 땅을 사야 된다. 법적 위험이 낮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시장위험 별표. 시장위험. 시장에 가면 시장에 푸른 신호등, 시장 가격이 다 있습니다. 시장 가격. 시장 가격이 내가 살 때는 싸게 사면 좋고 팔 때는 비싸게 파는 게 좋은데 반대로 돼요. 반대로. 비싸게 사가 싸게 사면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손해볼 위험 이 말이에요. 시장 위험, 시장 위험, 시장 위험. 그 속에 3번에 보니까 흡수율 분석, 이 용어가 중요한데 흡수율 분석. 흡수율 분석이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1년 동안 얼마만큼의 비율로 시장에서 팔릴 것이냐, 임대될 것이냐, 흡수되는 비율. 1차, 2차, 3차 분양, 4차 분양, 1차 분양 때 얼마나 분양되고 2차, 3차 분양 때 얼마나 흡수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수요 분석을 흡수 분석이랍니다. 구체적 수요 분석, 흡수율 분석.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비용 분석. 그 그래프 분석 나중에 다음에 한번 해야 됩니다. 자, 비용 분석. 자, 우리가 시장 가격은 주로 시장에 내다 파는 수익인데, 수익. 돈 드는 수익인데, 이 비용이래, 비용. 수익이 커야 됩니까? 비용이 커야 됩니까? 당연히 수익이 커야 되죠. 그래서 시장 가격 위험, 이게 중요하고. 다음으로 비용 위험, 이 말이죠. 비용 위험. 부동산 개발은 개발하다가 어느 특정 지역에 가면 그런 게 상당히 많죠. 특히 경주라든지 뭐 기타. 이거 아파트가 못 짓는다. 아파트 지으면 밑에 개발하면 문화재가 자꾸 발굴이 돼요. 그럼 스톱해야 되죠. 그때부터 이제 붙들고 공사하기 시작하면 세월레월 다 보내고 공사 비용이 엄청 과다지출, 손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에는 개발 기간이 여기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이만큼 연장돼 보면 부도 나쁘지 큰일 나죠. 이 개발 기간 연장되어서 손해볼 위험이라든지 또 택지비라든지 근자재 값이 상승하면 손실이잖아요. 그런 위험을 얘기한다. 그 말을 뭐 그냥 간단하게 언급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 넘기시가 318페이지 저 하단부에 보시면 318페이지 하단부에 그 별표만 두시고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요 세 개를 합쳐가지고 시장 분석이다. 이 용어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뭐 경제성 분석이다. 이렇게 쓰는데 요게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는 잘 나옵니다. 자, 손가락 몇 개? 5개죠. 지역 경제 분석. 이 지역 경제 분석 한다 이 말은 지역의 전체 소득 수준, 인구수 이런 거시 분석이라. 거시. 굵직굵직한 거. 거시 분석.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이다 이 말은 시장에 가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들이 있겠죠. 수요 공급 분석이다 이 말이지. 수요 공급 분석. 수요가 충분합니다. 내가 개발해서 팔면 살 사람이 충분하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연자 시장성 분석은 구체적 수요. 야, 살 사람 다시 정확하게 언제?
1차, 2차 분양할 때 100%다 분양되겠냐? 구체적인 수요. 이건 미시라, 미시. 3차, 4차 분양까지 안 가겠지. 미시. 자, 것이 미시하니까 거시기, 미시족. 이것만 자꾸 생각난다는데. 우리 중개사 공부하신 분이 그런 경우가 왕왕 많더라고요. 자, 이건 거시기가 아니고, 이거 뭡니까? 거시기 아니고. 그렇죠. 클거, 볼시자. 크게 보고, 숲을 보고, 전체, 그 지역 전체, 시장 지역 전체를 본다. 새가 1km 멀리 있는 좁쌀도 보는데, 조감도처럼 전체를 다 쳐다보자. 이런 얘기죠. 거시. 그 다음에 이게 미시는 뭡니까? 현미경으로 미세하게 하나하나 본다. 이 말이죠. 이건 나무지, 나무. 이건 전체 숲이고, 숲과 나무, 거시, 미시. 미시하게 하나하나 본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본다. 이 말이지. 우리가 거시적으로 전체 보면 5과목 전체를 보는 게 거시고, 한 과목 보면 이 미시죠, 미시. 또 어느 한 책, 예를 들어서 학교론 전체를 보는 건 거시고, 또 그중에 장별로 8개 장. 야, 나 투자론이 어렵더라. 감정평가론이 어렵더라. 앞에 총론은 쉽던데, 뭐 경제론은 쉽던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미시겠지, 미시. 그렇게 보면 미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타당성 분석. 이게 아까 예비적 분석이 똑같아. 수지가 수익성 있겠냐, 수지를 맞출 수 있겠냐, 이런 얘기다. 흔히 우리가 수지 맞출 수 있겠나? 이런 소리 얘기하죠. 일상에도.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투자 분석. 투자 분석이 말하는 우리 투자 분석, 경제 분석의 가장 좋은 방법인 순현가, net present value. 경제성이 있느냐? 이 말은 초과이윤이 있겠느냐?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분석 개발은 뭐 학구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뭐 사장, 회장 단에서는 좀 적은 편이죠.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자, 요걸 보고 시장성이 있습니다. 사장님, 회장님 시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 됩니다. 경제성이 있습니다. 이 하면 땡. 오케이. 그렇게 해서 출제를 많이 한다. 그거 3가지 1, 2, 3을 묶어서 시장 분석이라 하고 4번, 5번 묶어서 경제성 분석이다. 이렇게만 둘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제가 학교는 전체 그랬다지만 이거는 시장 분석이니까 시장 분석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경제성부터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특히 부동산은 시장 지역 위치가 중요하죠. 이걸 먼저 해야지. 선 시장 지역 분석. 그 다음에 후 개별 분석. 줄기차게 처음부터까지 계속 이런 스토리로 갑니다. 선 시장 지역 분석. 내가 어느 아파트를 사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707호를 사든지 9층을 사든지 10층을 사든지 밖으로 속집을 사든지 밖으로 사든지 구체적으로 개별 찍는 거죠. 이렇게 하듯이.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가 Q. 부동산 분석에 관한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 XX. 2번. 흡수율 분석에는 흡수율은 구체적 미시 수요 분석이거든. 개발 사업과 관련된 거시 경지 동향, 정책, 시장 지역 특성 등을 분석한다. OX. X제. 거시. 벌써 틀렸습니다. 미시 사항을 분석하는 것이.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가 토지 취득 방법에 따른 분류. 이건 이제 공법 공부하시고 나면 이게 너무 쉬운 거죠. 우리 학교론 시험에 언뜻 잘 비춥니다만은 공법 정상적으로 한 2사이클 거치고 나면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면 됩니다. 자, 패스. 또 뭔가 324페이지 또 퀴어 보니까 또 뭔가 틀린 자고 나왔네. 자, 324페이지 택지 공영 개발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공영 개발이 공법에서 하겠지만 뭔지 몰라도 맞출 수 있다니까. 2번 보시면 공영 개발로 조성된 주택 용지는 모두 조성가로 공급된다. 어디가 틀렸다?
모두 틀리니까 모두. 그런 말 쓰면 안 된다니까. 저속청약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고속청약에 높게 팔아야지 원가로 파는 게 아니죠. 자기도 먹고 살아야지. 자, 그 다음 넘기시간 327페이지. 민간의 토지 개발 방식 이 별표. 시험 출제 잘 되죠. 근데 이거 자, 이 아름이 엄마가 가진 땅 지주라. 아름이 엄마가 지주라 지주. 자기가 직접 개발하면 엄청 힘들죠. 만약에 아름이 엄마가 직접 상가를 개발하거나 주택을 개발해서 판다면 아름이 엄마는 벌써 사업자 이상의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시공사 개발업자하고 같이 하거나 또 시행사에 별도로 맡기거나 자기가 하거나 또는 돈 빌리는 거 자기 책임하에 빌리거나 아예 넘겨서 하거나 같이 하면 이익을 나눠야 되고 내가 주체가 돼서 다 하면 이익은 전부 다 내 거지. 그죠?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여기 따라서 이런 민간 개발 형태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대표적인 형태이고 그건 너무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만 자체 사업이다 이 말은 아름이 엄마가 1, 2, 3, 4, 5 이 책임지고 다 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완전히 슈퍼우먼이지. 아름이 엄마가. 그러면 이때는 고위험이고 고수익을 초고위험이고 초고수익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개발 성공하면 뚝딱 큰 돈 벌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자체 개발 사업 겁난다 야. 내가 다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개발업자 지주하고 개발업자하고 공동 사업을 합니다. 공동 사업. 그래서 공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조건도 우리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 원칙이니까 이 사이에 책대로만 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변화가 있습니다. 책은 단순한 거고 책은 심플하다 했죠. 책은 단순한 거지. 현실이 책대로 안 되지. 책은 뭡니까? 책은 민법도 뭐 책대로 민법대로 됩니까? 안 그. 현실적으로 결과는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소송 붙더라도. 그래서 책은 인생 항로에 단순하게 가는 바로 보물선 지도일 뿐이다 이랬습니다. 보물선 지도 그걸 입수하는 거다. 자 일단 연금해 두시고 자 넘기시가지고 이제 329페이지 민간 투자 사업 방식 BTO, BTL 그 OL의 별표 빌더 이것도 영어로 공부해야 되니까 트랜스퍼 소유권을 넘겨줘버렸다. 오퍼레이트 운영권. 아까 그가대교 같아요. 그가대교를 건설하고 민간 자원 유치해가지고 정부는 돈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까 민간의 돈과 기술을 이용해서 그가대교를 건설하고 어차피 이거는 부산광역시 경상도 조합이니까 그걸로 소유권 넘겨줘버리고 트랜스퍼 넘겨줘버리고 이 순수야 순수 넘겨줘버리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통행권을 받아먹겠다. 운영권을 딴다 이 말이죠. 운영권을 BTO 방식. 그리고 이제 BTL은 빌더 건설해서 소유권 넘겨주고 BTL EL이 리스라 리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리스 그 뜻은 잘못 사용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만은 하여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리스. 이게 이제 그가대교다. 요거는 정부 청사다. 학교 기숙사다. 정부 청사를 울산시청 2천억 주고 지었다. 그러면 건설회사가 건설해주고 울산시청에 소유권 넘겨줬잖아요. 리스로를 10년간 매달 2천만 원씩 내라. 그러면 리스는 울산 광역시청으로부터 받는 거죠 이게. 이건 특정 수요자로부터 받는 거야. 이건 특정 수요. 근데 이 그가대교 통료는 특정 수요자로 받습니까? 불특정 다수입니까?
불특정 다수죠. 불특정 다수기 때문에 통행을 많이 하면 수익 많이 들어오고 예상외로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하면 오히려 예상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죠. 어느 게 위험이 크다? BTO. 그가 되고 크지 이게. 그래서 이거는 고위험, 고수익이고 BTL은 뭐 울산 광역 시청으로 받으니까 저 세금 받아가 넘기잖아요. 이 위험이 저위험, 저수익 낫겠지. 간간히 시험 잘 나옵니다. 요즘 BTO가 이게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경인 고속도로를 지하화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하화 지상에는 도저히 무리고 지하로 고속도로 만드는데 공사비 많이 들겠죠. 그 정부 돈 없으니까 민간 자본을 이용해서 하니까 이 통행료가 민간 이걸 유치를 하려니까 약간 위험도 그렇고 잘 안 그렇게요. 그래서 이제 꼬시려고 막말로 해서 BTO 뭐 RS 리스크 셔 위험 분산할게 공동으로 하자 정부와 같이 하자 손잡고 하자 이런 식으로 또 요금은 민간 주체만 하면 요금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럼 요금 낮추기 어데스트 요금을 낮게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출자를 일부 하고 또 운영비도 일부 부담할게 요금은 낮추라 그 대신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인데 우리 이제 유인 드론 나오면 고속도로 지하로 만드는 것보다 어디로 다니는 게 좋겠습니까? 공중으로 휙 가는 게 더 낫더라 그래. 공중을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 500m 이상 올라가면 다 통행할 수 있도록 하거든. 지금 유인 드론 쪽에서 중국이 제일 발달되어 있지 지금 현재. 그래서 공중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하 고속도로 만드는 것보다 그 돈 많이 안 들겠네. 그래서 각종 이 사업 가지고 실무상도 많은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도 간간히 잘 나옵니다. 그 두 개만 일단 보시고 그게 핵심이니까. 자, 그 다음 넘기시고 331페이지에 저 하단부에 보니까 개발권 양도 고도 별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게 아니고 개발권을 양도합니다. 내가 그린벨트 묶인 지역 속에 내 땅이 있어. 묶여버리면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그 개발권을 팔아먹을 수 있도록 시장을 통해서 팔아먹을 수 있도록 정부가 확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없다. 일단 저보다 간단한 용어 개념이니까 별거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쭉 넘기시가 부동산 관리. 자, 관리 중에서 339페이지에 339쪽에 법경기 관리. 어디 가도 법경기 세 가지로 복합 개념으로 관리. 부동산 뭐 취득, 보유, 양도 전체에서 당연히 법경기 다 따져야 되죠. 기술적 관리다. 요건 이제 시설 관리다, 협의 관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이 건물을 관리를 하는데 기술적 관리를 한다 이 말은 시설 관리, 좁은 의미의 관리다 이렇게 기술 관리. 그 다음 넘기시가 보전하는데 줄만 끊으시고 보전. 화단 보존한다. 건물, 신축 건물 보전 잘하자. 보전은 기술 관리에 속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경제, 경영 관리. 자, 경제 관리라는 것은 돈 관리겠지, 돈 관리.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회계도 돈이고 인력 관리. 한 사람 추가 채용에 따라서 비용과 추가 수익과 추가 비용이 나타나죠. 추가 수익이 더 많아야 채용을 하겠지. 그 인력 관리, 이것도 돈 따집니다. 돈 따지죠. 그 다음에 법적 관리. 자, 법적 관리는 보존 관리란 말을 쓰죠. 우리
원시 취득하면 무슨 등기한다? 원시 취득하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죠. 예? 소유권 보존 등기. 취득 시효. 그것도 등기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 아닙니까? 건물 신축하면 처음 만든 거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제. 그렇듯이 법에서는 보존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존. 아까 저 기술 관리는 보전이라는 말을 썼죠. 이거 차이, 용어 차이 가지고 시험 나온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자 이 말이고.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자, 넘기시고 이제 오른쪽에 Q. 부동산 관리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2번. 권리 분습과 조정, 계약 등은 경제 관리에 속한다. OX. 뭐가 틀렸죠? 그렇지. 제가 늘 생각하는 말이 법을 다른 말로 권리를 하고 권리의 다른 말은 재산을 했죠. 그러면 권리란 말은 민법은 네 권리냐 내 권리냐 네 재산이냐 내 찾는 학문이고 공법은 국가 권리, 국가 재산입니다. 국민들이 따라줘야 할 의무 규정 사항들. 그래서 암기 2차 세 과목은 암기 중심으로 암기 스토리를 가지면서 공부하시라 이랬지. 1차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이러니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부동산 관리 방식. 다음 페이지 344페이지 위탁 관리. 그 별표. 위탁 관리. 여기도 한 문제씩 종종 잘 나오는데 사실은 쉽습니다. 위탁 관리는 법적 관리, 경제 관리, 기술 관리 이걸 몽탕 관리 전문업체한테 이 관리 전문업체한테 갖다 위탁시키고 위탁을 다 시켰어. 간접 관리, 위탁 관리. 그다음 오른쪽에 혼합 관리 있죠. 혼합 관리. 내가 원룸을 기술 관리는 위탁시키고 경제, 법적 관리는 내가 하고. 짬뽕된 혼합 관리다. 여기 뭐 전기 보일러 나고 청소하고 이런 거는 맡게 되잖아요. 관리업체한테. 그렇지만 돈 된다 안 된다. 얼마에 임대한다 안 한다.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하고 계약서 자기가 챙기고. 자, 이것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일단 여기서는 패스해도 좋다. 자, 마케팅. 자, 350페이지. 마케팅. 부동산 마케팅. 여기도 매년 무조건 한 문제 출제합니다. 마케팅은 이걸 연애하듯이 마케팅을 하라 이렇게. 연애하듯이 마케팅을 해야 마케팅을 잘합니다. 자, 마케팅하고 그 밑에 보니까 영어로 세일하고 보이죠? 세일하고 다르다. 마케팅은 MKT 이렇게 마케팅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마케팅. 그 다음에 현재 갖고 세일 있죠? 세일. 세일은 이거 밀어내기. 그냥 팔아뿌리기. 마케팅은 연애하듯이 하는 말은 아니 애인의 마음에 꼭 들도록 애인의 가치를 높여주고 파는 게 이게 마케팅이라 마케팅. 근데 세일은 그냥 팔아뿐 거죠. 고객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팔아뿐. 그래서 마케팅은 고객 가치를 애인의 가치를 높여주고 그 애인이 내 속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케팅, 부동산 마케팅. 그 단골 손님은 당연히 흔히 뭐 내 간을 빼주고 이렇게 얘기해지죠. 그렇듯이 연애하듯이 그렇게 애인하게 마음에 쏙 들게 가치 높여주는 진정한 가치를 높이는 그런 방향 하는 게 마케팅이죠. 마케팅. 그냥 단순히 세일을 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지. 우리 이 마케팅 가면 마케팅 아버지 코틀러 형님, 코틀러라는 분이 계신데 필립 코틀러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마케팅 책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마케팅 1.0, 2.0, 3.0 이렇게. 자, 공급을 마케팅 1.0, 수요는 마케팅 2.0, 수요 공급, 관계 마케팅 이게 마케팅 3.0. 요즘은 우리 책에 없는 디지털 마케팅이 많이 들어요. 그게 이제 4.0 시대. 이게 이슈가 되고 있다. 아직까지 책이 일부 쓰다가 말았는데, 저 코트라는 분이. 이건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 있잖아요. 그에 대한 마케팅도 이게 들어갑니다. 아직 안 나왔지, 아직. 어설프게 지금 되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요 전통적인 것, 요게 이렇게 시험 나오지만, 그래도 이거 언젠가 앞선 또 학자가 출제 들어가면 설정 또 비춘다고. 4.0, 한 줄 정도, 이렇게 질문 하나 정도. 이거 마케팅 1.0은 이거 공급자 중심 마케팅이라. 옛날 물자 부족할 때, 그때 만들어 놓으면 쪽쪽 다 팔리. 그 이제 바늘 같은 핀 공장 예를 드는데, 만들어 놓으면 다 팔리. 그다음 이제 공장이 대량 생산, 표준화해서 대량 생산, 기계가 대량 생산하면 공장에 바늘 핀이 쌓여 있어요. 이제 영업사원, 팔로 다니야 돼, 집마다. 이게 손님은 왕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관계 마케팅. 손님만 왕이냐, 공급자도 왕이다. 너만 왕이냐, 나도 왕이다. 이렇게 같이 서로 단골 손님. 관계, 장기적, 지속적 관계 마케팅. 부동산의 브랜드 마케팅. 그 브랜드 보면 어떻다 하는 이미지가 살아나오듯이. 관계 마케팅. 이거 관계 마케팅, 이게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사실은. 수요 공급, 관계 마케팅. 그다음 이제 이렇게 디지털 마케팅 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거시민시 어디라도 마찬가지고. 흔히 우리 마케팅 하면 우리 뭐 노이즈 마케팅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노이즈 마케팅. 또 구전 마케팅 이런 소리도 많이 하죠. 그런 거 다 요소 중요한 게 다 써먹는 겁니다. 또 누드 마케팅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누드 마케팅이 뭔데? 누드 투명하게 보이는 제품들 있잖아요. 상품들. 누드 마케팅. 그래서 고객 니즈에 따라서 고객 필요에 따라가 마케팅 전략을 그때그때 쓰면 되죠. 부동산은 독특한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3페이지에 부동산 마케팅 3가지 전략. 요놈이 거의 매년 출제한다 이 말이죠. 우리 부동산 전통적 마케팅 3가지 전략인데 여기는 전통적이라. 이 책에 있는 건 전통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통적 마케팅 여기에서 현대 마케팅은 이제 앞으로 디지털 마케팅으로 전환돼 갑니다, 지금. 디지털. SNS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등등 해서 블록체인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 속속 도입될 겁니다. 자, 여기에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STP, 사피믹서, 뭐 관계 마케팅 이렇게 있죠. 별로 어려운 분야는 아닙니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자, 마지막에 자, 감정평가론. 감정평가론은 왜 공부하는지 그것만 일단 확인합시다. 362페이지. 362쪽에 그거 보면 부동산 감정평가론 하고 있는데요. 자, 감평론은 우리 시험 범위는 시험 나오는 출제 문항은 6문제에서 8문제 사이. 작년에는 7문제 나왔고 이 사이에 나옵니다. 이렇게. 주로 출제가 계속됐었죠. 감정평가하는 부동산 가격은 시시각각으로 변동하죠. 당연하지. 그래서 어느 특정 시점에 우리가 10월 27일 시점에 이건 이제 기준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 평가 기준 시점. 이 시점에 얼마냐 하는 요걸 결정하는데 가격 결정하는 게 크게 우리 이 책에 나오듯이 큰 흐름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시장 가치다 하는 게 있고 시장 가치. 영어로는 마켓 밸류 이렇게 쓰는데 시장 가치. 시장 가치란 것은 두 가지 용어 합성어 뜻이다. 시장 가격과 그다음에
투자 가치. 자, 우리 시장 가격은 많이 보셨죠? 앞에서 경제론 공부할 때 많이 했잖아. 경제론. 수요 공급 만나는 시장 가격. 그 말이에요. 이 수요 공급. 이게 시장 가격이지, 시장 가격. 시장에 가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올려가지고 수요 공급 올려서 시장 가격이 결정되더라. 이에 따라서 자원 배분이 된다. 이 시장 가격 개념하고, 그 다음에 투자 가치는, 이 투자 가치는 우리 T에서 투자론 공부할 때 미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임대 잘 되면 임대 수익의 현재 가치, 가치가 커지는 거죠. 임대 안 되면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런 투자 가치 개념, 시장 가격 개념 두 개 합성이고, 그게 이제 전반부에 쭉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게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둘째 줄에 마켓 밸류 있죠. 마켓 밸류. 시장 가치. 이거는 구하려고 꼭 공부한다 이 말이지. 이 용어를 그대로 들고 여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고, 이런 경제론과 투자론, 즉 경제학과 경영학의 합성 결과 나온 시장 가치, 이걸 구합니다.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가시면 455페이지. 자, 455페이지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건 정부 입장에서 그게 두 번째 괄호 2번에 보시면 가운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있죠. 이게 부동산 가격 공시법이다.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법. 가격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우리 2차 과목에 있는 공시법 이렇게 되니까 가격이란 말을 여는 돈을 넣어야 돼. 돈을. 학교로는 돈을 넣어야 돼. 가격 공시법. 그 줄 마지막에 보니까 부동산의 적정 가격 그 별표 적정 가격을 평가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적정 가격. 용어가 또 하나 나왔죠. 이 시장 가치 말고 이제 적정 가격. 적정이다 하는 말이 나와서 적정 가격. 법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공시 법에 따라가 적정 가격을 공시한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내가 가 있는 아파트가 지금 적정 가격이 있죠. 자기가 있는 우리 이 땅 같으면 공시가 있지. 공시가 전국에 우리가 전국에 약 3,200만 필지 개별 공시지가가 다 있습니다. 그걸 정부 입장에서 적정하게 가격을 공시해보겠다 그래. 적정하게. 그래서 땅은 현 시세의 약 한 60%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 70%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적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공동주택 가격이 있잖아요. 그 공동주택 가격을 적법에 따라서 평가하는 게 있다니까. 그 보면 이제 약 한 아파트는 한 70% 정도, 시세 한 70%.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문제가 또 크게 되고 있죠. 당장 세금이 영향받는다 안 받는다. 특히 세금 중에서도 보유과세, 상속세, 정년세, 그 거래 금액이 없는 그 속에는 이거 가격으로 세금 과세한다니까. 크죠. 지금 당장 우리 이 공시가가 올라가지고 주택 공동주택 나도 아파트 사고 너도 아파트 사는데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투투조 이 양반들하고 내하고는 나는 다른 지역인데 공시가격이 다 올라버리면 세금 나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원래 세금이란 세금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돈 없는 사람한테 과세하면 아주 편해요. 간단하게 큰 돈이 끝입니다. 근데 그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안 되지. 돈 많은 사람한테 많이 걷어야 되죠. 그래서 이 공시가를 일방적으로 올려버리면 서민들이 또 다 부담하게 된다니까. 지금 이슈가 돼 있는데 이게 많이 올라왔어. 이게 엄청 올라왔다고. 그래서 이게 얼마 해야 사회적 전체 인정할 수 있는 적정 가격이 될까? 그때 달라요. 그죠? 이 시장 가치 개념하고 다릅니다. 시장 가치 개념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이제 여기서도 한두 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많이 나올 때 전에 세 문제까지 나왔어요. 최근에. 보통 한 문제 일어나요. 한 문제. 두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적정 가격. 당장 이거는 상속 정리할 때도 이걸 가지고 과세하니까. 매매할 때야 뭐 시장 가격이 있으니까 사고 파는 가격이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면 되지만 보유과세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당장 보유과세.
6월 1일 긴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주택이나 건물 같은 이런 경우 벌써 과세 문제가 저걸 기준으로 과세를 하니까 적정 가격,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적정 가격이 얼마이냐? 그럼 만약 전부 다 높여버리면 조세 저항이 엄청 일어나죠. 큰일 나죠. 자, 그렇게 이제 감정평가론 다음에 이제 이 시장 가치가 뭔지 또 적정 가격이 뭔지 어떻게 구하는지 이 두 개만 구하면 됩니다. 이 두 개. 이걸 구하기 위해서 앞에서 했던 경제론, 투자론 활용해서 그대로 반복 복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책 뒷장에 왔네. 오늘 뭐 많이 날랐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이 설이 있어가 또 빠지기도 하고 휴일이 있고 뭐 앞으로 3, 4, 5, 6 이렇게 또 7, 8 계속 가니까 그래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약간 빠진 부분이나 원래 이 강의가 공주에서 강의는 2개월 만에 가니까 엄청 큰 분량 아닙니까? 엄청 많은 대학 4년 대학원 1분 내용을 2개월 만에 한 번씩 씩씩 7, 8번, 9번 강의에 이게 패스한다고.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람들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대학에서는 대학 4년 배워야 될 걸 7, 8번 만에 진도가 떨어진다니까. 그 보통 배우는 사람도 보통 능력이 아니고 강의하는 사람도 보통 능력이 아니죠. 그래서 중간중간 1, 2, 3, 4는 특히 퐁당퐁당 언니한테 돌을 던지듯이 퐁당퐁당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퐁당퐁 이렇게 하듯이 또 약간 기초 또 인문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약간 심화 나중에 이제 쪽집게식으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포인트 맞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강의하신 분도 그렇고 배우신 분도 그렇죠. 그렇게 같이 따라가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혼자 하면 풍덩 빠질까요? 뭐 세상천지 이런 게 어려운 거 있냐 이런 시간에 빠져버린다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3월달이죠. 다음 주 3월달 맞습니까? 다음 주 3월달에 첫 또 개강이니까 그때는 또 처음부터 다시 이제 처음부터 진도가 또 쭉 가니까 중간 노르신 분도 처음부터 가니까 좀 편해질 겁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